는 지금 미중 관계가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그 이해 당사자의 어떤 합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종전선언은 당장 이루어지기 좀 힘든 그런 과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합의문에 종전선언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라고 미국이 조금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뭐 이런 식은 되겠죠. 종전선언에 대한 뭐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언급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자, 실무 협상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의전 경호 실무 협상도 이제 본격화할 텐데요. 북한의 의전 경호 실무 총괄자 이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인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의전 경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또 관련해서 북한이 뭐 특별히 미국이나 뭐 베트남에 뭐 요구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뭐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 이것이 이제 가장 최우선 선결 과제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최고 우선순위로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아마 이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제 의전에 대한 협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아마 하노이에 가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김정은의 집사로도 알려져 있고 또 예. 의전 경호 실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동선 그리고 뭐 이동 수단 그리고 일정 전반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의전 및 안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국빈 방문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수행 인원이 아마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예.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 베트남 정부가 유엔에 대해서 북한의 수행단의 제재를 해제하는 것까지 좀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지난해에 싱가포르 역시도 싱가포르 정부가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유엔에 비슷한 요청을 했고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또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북미 정상회담 윤곽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양 정상의 이 정상회담 장소 그리고 또 어디서 머무르냐, 이 북미 정상이 머무를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어디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나요? 정상회담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군데 후보군이 있죠. JW 메리어트 호텔이라던가 국립 컨벤션 센터라던가 인터내셔널 호텔, 예. 멜리아 호텔, 크라운 플라자 호텔 이런 곳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을 잡아놔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약이 아예 안 된다 그래요. 불가하다 그래요. 방이 다 잡혀서 예. 그렇게 이제 지금 현지에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서도 국립 컨벤션 센터 저는 이곳을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곳이 국립 컨벤션 센터와 JW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사관이 좀 근거리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준비하는 것에 좀 용이한 그런 이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특히 국립 컨벤션 센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싱가포르 때도 비슷한 센토사 섬이라는 비슷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을 했던 것인데 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다리를 만약에 통제한다라고 제한구역으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 국립 컨벤션 센터는 사실 보안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구조상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2006년에 에이펙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0년에 아세안 정상회의도 국립 컨벤션 센터에 사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자 회의에만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양자 회의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김정은의 어떤 이동 수단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전용기가 있죠. 참메 1호를 타고 베트남까지 이동을 할 것인가 혹은 기차로 이제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베트남 방문을 할 때 중국까지는 기차로 가고 중국에서는 베트남까지 비행기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은 베트남까지 기차로 최대한 많이 이동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도착해서는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했던 것과 같이 검은색류의 어떤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할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예. 자,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예상 동선, 예상 일정 이런 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국빈 방문까지는 아니지만 예. 회담일 그 이틀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싱가포르 현지에 먼저 도착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싱가포르 총리와 양자 회담도 하고 또 만찬도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리용호 그 외무상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이제 배석을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와 비슷하게 좀 일정을 소화한다라고 예. 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역시도 뭐 전후로 해서 뭐 아마 베트남 쪽 그 정상들과의 일정을 맞춰봐야겠지만 전후로 해서 미리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남아 있는 형식을 통해서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뭐 그 여러 이제 정상들 베트남 정상들을 만나서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싱가포르과는 달리 베트남이 북한에게 가지는 의미 그리고 무게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트남은 북한 입장에서는 롤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베트남의 어떤 발전을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런 특성을 감안을 한다면 아마 싱가포르에서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또 그 광범위한 그런 어떤 그 일정 동선을 좀 소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예컨대 뭐 그 이전에 그 리용호 외무상이 방문했던 그런 그 루트를 따라서 방문을 한다거나 뭐 경제 관련 시설을 돌아본다거나 또 하노이 남쪽에 가면은 그 국제도시 하이퐁이 있죠. 그런 곳들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 구상의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현재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경제 모델은 어떻습니까? 실은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경제 모델이 반드시 베트남과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난해 리용호의 베트남 방북도 그랬고 북한은 지금 이제 베트남식 경제 모델을 따라가고자 혹은 벤치마킹하고자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식 모델이냐 베트남식 모델이냐 하기에는 북한이 사실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했던 뭐 도이모이와 같은 혹은 개혁개방과 같은 그런 형태를 따라가기에는 물론 북한이 베트남과 유사한 면들 변수 그리고 배경들 맥락들도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게 벤치마킹 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예. 자, 북한 내부의 언론 매체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내적인 선전은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북한은 원래 그 이제 뭐 뭔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내적으로 공식화하거나 보도를 하진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작년 그 1차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대내적으로도 그 일정과 장소와 뭐 모든 것에 대해서 확정을 지었죠. 그러나 반드시 뭐 2주 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왜 조용하냐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아직 결정된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북한 주민들에게 좀 대내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다라고 공식화하기에는 뭔가 결정된 것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1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비핵화의 해결 과제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도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주할 것인가, 무엇을 뭔가 상응 조치에 대해서 무엇을 타결할 것인가, 타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공식하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직접적인 실무 협상이 아직 그렇게 크게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전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주변국 동향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대북 압력에 대한 표현을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차 북미 회담에 앞서서 수위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본은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그 재팬 패싱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크게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비판을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대북 제재에 대해서 대북 압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그런 어떤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될 동안 일본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위 조절
일본 입장에서는 불가피하죠. 예. 예, 그렇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그 배경에는 재팬 패싱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중국 쪽에서는요, 양자 간 회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긍정적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 그리고 외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무역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갈등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좀 발을 빼거나 혹은 미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반도에 대한 어떤 중국의 정책들은 사실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국도 조용히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 즉 뭐 쌍계 병행이라든가 쌍중단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수해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자, 북미 회담 12일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운전자론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대내적인 그런 합의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북쪽도 만약에 북북 갈등을 겪고 있겠죠. 그런데 남쪽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남남 갈등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여야를 넘어서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좀 한 방향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내부적인 통합도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순미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